물질 중에 최소 단위가 원자입니다. 근데 원자들을 다 모아서 전기적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 아예 흐르지 않는 부도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어떠한 신호를 줘가지고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전기가 통하고 그 신호를 주지 않거나 다른 신호를 주게 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반도체는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달린 그런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많이 틀면 물이 잘 흐를 수도 있고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안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도체라는 건 문이 활짝 열린 교실의 문을 의미해서 어느 학생이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부도체는 문이 꽉 닫힌 상태를 의미하고요. 반도체는 선생님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라서 문을 많이 열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문을 닫으면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문을 조금만 열면 몇 명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하는 조건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데 거기에 그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면 1이라는 신호를 주고 흐르지 않으면 0이라는 신호를 줬고 이걸 조합하면 기계한테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기계어가 되기 때문에 기계한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전기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와 통하지 않는 절연체 사이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조건에 맞게 전류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독특하고 중요한 특성을 가진 반도체의 주요 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기율표 14번의 원소인 규소. 영어로는 실리콘이죠. 규소는 지구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래 속에도 있거든요. 순수한 규소 결정은 전기 전도도가 낮고 저항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규소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상황에 따라 전기가 흐르게 했다가 흐르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IT 연구단지 실리콘밸리도 규소의 이름 실리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유명한 회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나 써니밸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마운틴뷰, 써니밸리가 마운틴뷰의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밸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물질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실리콘입니다. 그걸 합해서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고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실리콘밸리가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된 배경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프레데릭 터만 교수와 최초의 트랜지스터 발명팀의 리더였던 윌리엄 쇼클리가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게 1947년입니다. 쇼클리, 바딘, 브레튼 이 세 분이 함께 발명을 했고 그 공로로 1956년에 세 분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중 쇼클리란 분이 1956년에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터만 교수는 직접 편지를 써 스탠퍼드 산업단지에서 첨단 과학기술자를 양성하자는 제안을 하고 쇼클리는 이를 수락하는데요. 쇼클리 세마이컨덕터 랩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 출신들하고 외부에서 몇 분이 같이 1968년에 인텔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인텔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최첨단 반도체 기술 회사들이 이곳에 잇따라 들어서게 되고 그 반도체 산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창업하고 거기에서 반도체가 연구되고 개발되면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가면 사막 기후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불우한 환경에서 돈으로 만들어내는 큰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많은 회사들이 작은 기업에서 시작되는 성공의 키워드가 실리콘밸리라서 실리콘밸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950년대 중반까지 과수원 농장으로 유명했던 산타클라라 밸리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반도체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반도체는 전자제품의 최말단의 부품이에요. 반도체가 없으면 전자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들을 다 해요. 저희 요새 스마트키라고 많이 들고 다니시죠. 거기에도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거시죠. 부르릉 합니다. 거기도 전력 공급하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차 운전을 하시죠. 그럼 차가 이렇게 핸들도 보시면 저희가 그 소위 도로에서 주행할 때랑 고속도로 주행할 때 핸들에 뻑뻑한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제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음악 듣고 싶거나 혹은 옆 뒷자리에 그 애기들이 뭘 보고 싶다. 그럼 틀어주시죠. 그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거 반도체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게 없었을 때 혹은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경험을 한 게, 그래서 차를 사고 싶은데 대기가 2년씩 걸린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 어떤 회사에서는 차키를 1개만 주겠다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빠져버렸을 때 많은 것들이 멈추거나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는 말을 쓰는데 없으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에 있는 창문을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고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려야 되는 세상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반도체가 쓰이는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산업용, 군사용 기기들도 다 반도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AI 기술의 등장으로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 기술도 결국은 반도체로 구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어떤 시스템 같은 거에 두뇌 같은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는 참 신기한 산업입니다. 모든 산업들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이클이 있는데요. 반도체는 그런 사이클이 없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물론 우리가 신문에서 보다시피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가격에 대한 사이클이 있는데, 산업의 그 규모를 보면 굉장히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뭐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또 개발이 되고 창출이 되면서 또 다른 반도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부터 매일 사용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쓰이는 반도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 반도체는 국내 수출 품목 중 1위이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국의 과학자가 사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강대원 박사라는 분인데요. 1960년에 새로운 형태의 트랜지스터인 모스펫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기존의 트랜지스터에 비해 소비 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소형화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반도체 칩은 사실 이제 이 모스펫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지속적인 공정 미세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게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물리학자 잭 킬비는 강대원 박사가 개발한 모스펫이 현재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며 그런 강 박사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977년도에 어느 한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한국반도체라는 회사인데요. 그게 이제 1974년도에 부천에서 처음에 설립이 되었고, 그때 그 설립한 분이 강기동 박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7년도에 삼성이 그걸 인수하고, 그 당시 삼성반도체 부천 공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한국반도체를 만들었던 강기동 박사님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1980년대에 삼성전자의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일본에서 반도체를 제조했던 그런 공장들의 장비를 들여다가 한국에서도 반도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최초로 시작됐고요. 강동원 박사님도 미국 AT&T 벨랩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카이스트에 오셔서 총장도 하셨고요. 한국이라는 분모지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사업들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지 않았나, 그거 되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역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반도체가 계속해서 단일 품목 수출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공급 물량의 60%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가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이 반도체 공급의 20% 이상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60% 이상 하고 있는 국가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선도적인 소자 업체들의 활약이 눈부신 반면에 이들 소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장비, 이들 장비를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 소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한 제조업체가 없다는 게 크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패키징, 테스트 분야는 아직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죠. 팹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한쪽 면으로 바라봤을 땐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 맞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 그 세계 시장을 봤을 때는 과연 이제 한국이 1위가 아닌 2위 또는 3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1위가 아니라고 실망할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위가 아니라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조는 잘 못해도 설계를 잘합니다. 설계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미국의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를 잘하는 나라예요. 그 외에도 퀄컴, 브로드컴 뭐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이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 회사들이 설계하는 그 반도체가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제조한 나라가 누구냐? 대만이에요. 미국에서 설계해서 대만이 제조해 줍니다. 한국은 아까 20%라 그랬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를 60%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로 나누면 한 20% 공급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로 이제 그걸 제조해서 공급해주는 기업이고요. 그 나머지 대만은 제조를 잘하는데 자기 제품 많지 않습니다. 일본, 유럽, 중국도 아직 규모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유럽은 줄었고 많이, 중국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0% 이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치와 현황만을 놓고 본다면 당장은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안주하기에는 세계 반도체 기술 시장의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주요 국가들의 반도체 주도권 전쟁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소위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고요. 또 SOC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이외에 그 반도체 비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메모리 분야에만 좀 더 집중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말 나오고 있는 생성형 AI 또는 인공지능 반도체에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곧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설계, 제조, 그리고 패키지 및 테스트인데요. 이런 전 과정을 수행하는 기업을 종합반도체, IDM 회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기업을 필두로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기업을 시작으로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 생산된 반도체의 패키지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 오사트 기업까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을 만나볼까요?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을 만든 기획자가 있듯이 반도체 산업의 기획자는 바로 팹리스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력관리 직접 반도체라는 분야를 처음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이걸 할 때 이걸 해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나마 여기에 가장 근접해서 하던 이제 우리 인력들 일부가 이제 저와 같이 팀이 돼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이걸 이제 개발하고 쌓아서 올라온 거죠. 그 과정이 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인력이 너무 모자라요. 반도체 쪽에 정말 우리 좋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분야는 이게 와인하고 같아요.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더 경쟁적이고 앞서가는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왔지만 인력 부족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 개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또 대부분 큰 기업 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그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용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젊은 인력들의 편중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회사의 이름보다는 내실과 미래를 보고 입사해 매일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반도체 연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회로를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이제 제대로 판별하고 잘못 동작하면은 그거를 수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확인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배터리에서 충전 상태라든지 주변 온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모 전류라든지를 계산을 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뿌듯할 때는 칩을 만들고 이제 고객한테 나가기 전 단계 이제 양산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제 양산 승인이 났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제품이 산업이나 고객한테 가도 되겠다라고 판정을 받는 거라 아무래도 그때 제일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팹리스 기업이 설계 도면을 완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생산을 담당합니다. 이 두 기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저는 약 20년간 축적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전문적인 설계 및 개발 역량을 가진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력과 신속한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시장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총 1,200명이 지원을 했고 선발 인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원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AI 이슈도 있어가지고 반도체 지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반도체 업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계속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봤습니다. 합격자 통보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하게 되어서 입사 전부터 피지컬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가 모든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영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서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30살이고요. PD로 근무하고 있는 권영만이라고 합니다. PD는 이제 피지컬 디자인의 약자로 레이아웃 설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 써져 있는 것을 저희가 실제 게이트 레벨로 변환을 해서 실제 트랜지스터가 설계 도면에 어디에 배치가 되고 배선됐을 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등등을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설계 도면으로 제작을 해서 파운더리에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작은 칩이지만 그 세계에는 굉장히 미세한 기술들이 다 집약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2080억 개 이상이 한 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업무만 따지더라도 그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배선했을 때 가장 그 퍼포먼스가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복잡한 기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배우는 것만큼 또 진화되는 기술들이 많아서 계속 배울 것들이 끊임없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계 중요한 산업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바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보다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99%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더라도 많이 좀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가봅니다. 파운드리 공정의 다양한 디자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팹리스라는 게 팹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장이 없는 기업들인데 저희들도 팹리스고 나중에 고객들도 팹리스인데 저희들은 파운드리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설계 오류나 생산 문제를 최소화하는 일을 하는 이곳의 인재를 만나볼까요? 저는 이제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이제 특이하게 그 드론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드론 강사를 할 때 커리큘럼 같은 거 기획하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드론 제어를 이제 담당한 핵심 부품이 반도체 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다 공부해도 알겠는데 반도체 칩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도 해보고 다른 이제 대학원 이런 데서 수강도 좀 해보고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이도도 어렵고 힘들 때가 이제 있긴 한데 그래도 반도체 설계라는 직무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엄청난 산업이고 엔지니어들이 다 그렇듯이 제가 설계한 어떤 제품이 실제로 나와서 어떤 제품에 들어가서 실제로 잘 동작을 했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반도체 설계 이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팹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 웨이퍼는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패키지 공장에 들어가는데요. 이 기업에서 꿈을 펼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반도체 전체 제조 공정을 보면 첫 번째 웨이퍼가 만들어지면 그 웨이퍼가 팹 파운드리라는 곳에 공장에 들어가서 위에 이제 회로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같은 이제 후공정 업체에 와서 웨이퍼에 있는 그 전체 큰 웨이퍼를 잘라서 작은 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외부 회로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검정색 IC 칩을 만들게 되고요. 그 공정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 제품을 노트북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제조 공장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손톱만한 실리콘 칩 그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패키징 포장을 플라스틱 같은 걸로 포장을 해서 열에도 견디고 이제 충격에도 견디고, 지금 패키징이 단순히 이제 포장하는 그 기능 자체를 넘어서 이제 디바이스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기능을 가지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테스트 공정은 반도체 칩이 설계한 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우선은 파이널 테스트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킵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마지막 단, 고객사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단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19살 때 입사를 했습니다. 19살 때. 어디 뭐 대학교도 가지도 않았고요. 고등학교 취업으로 이 회사를 택했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제 19살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40살이 되는 해에, 이번 해에 2월 달에 한국 폴리텍 대학교의 메카트로닉스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2년제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진 것 같고, 여러 대학교들이 지금 반도체 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도전을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현장에는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관련 학위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과장을 하자면 대만의 유일한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모든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요. 반도체도 우리나라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자동차, 조선, 이런 철강 등 다른 산업들도 세계에서 굉장히 큰 우위를 점하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에 좀 특화된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반도체는 종합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전자전기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그다음 물리, 화학, 심지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AI 학과까지 다양한 그런 학과에 배출된 인력들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부족하다는 게 전체 총량도 있습니다만 분야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분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것들도 고려해서 또 잘하고 있고 사람들이 좀 있는 분야도 계속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그 인재 양성이 되게 중요하다. 반도체 강국인 반면에 반도체 산업을 배우기 위한 주변 학문들에 강한 거죠. 예를 들면 전자나 컴퓨터, 그다음에 재료 이런 부분의 학문에 강한 거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분에 강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제조 공정이나 설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담하시는 교수님이나 학교들은 많은데 소부장 관련된 부분이나 반도체 칩을 만드는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는 학교는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대만이나 일본 같은 반도체 칩을 직접 만들거나 생산하는 미니팹들을 만들어서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나라에 비하면 반도체 관련된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무 중심의 반도체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특화 전문대학이 있는데요. 이곳의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의 지식을 배웁니다.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한 직무가 각 학과마다 있는 국내 유일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입니다.
제가 기업체에 있었을 때 선임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그 후임 연구원들에게 뚜렷한 동기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더니 좀 후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뭐 용기, 도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해주면 사회에 꼭 필요한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지도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교수진과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이 만나 반도체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졸업생들은 반도체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합니다. 현직에서 오래 일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현 트렌드에도 밀리지 않게 다 알고 계셔서 그런 거를 바로 옆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크고 또 이제 실습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실제 이제 장비를 만져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성취감에 있어서 일을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되게 적극 추천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도 반도체는 진짜 계속 필요한 분야여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건 없이 과를 지원해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목표가 명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거를 제시했을 때는 그 친구들의 본인의 메리트가 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반도체 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대학원과 같은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그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하는데 게으르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스럽게 2022년부터 정부가 인력 양성 사업의 양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배출되는 절대량을 늘리려면 학교에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어요. 실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반도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반도체를 전공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반도체를 전공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반도체 분야의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집중적인 투자도 좋지만 저희가 그 범위를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고등학생부터 전문대, 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까지 분업화돼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학업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의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학에서 접하기 어려운 분야, 더욱 성장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한국반도체 아카데미는 산업계가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공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산업에서 좀 더 성장이 필요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교육이나 패키징이나 테스트와 같이 후공정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파운드리와 맞닿아 있는 어떤 설계 교육 과정들을 저희가 모두 정리해서 필요한 교육생들에게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산업의 인력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기구 설계라는 직무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미리 체험해보는 과정의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엔지니어, 소부장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소부장에 대한 그 기술 개발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취준생들을 그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마음에 들었고, 이 업계는 사실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취업을 고민을 해도 적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 때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내용을 스터디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 업계를 좀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그 전력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에 대해서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력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에는 상당히 이제 부족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제 기업들이 많은 그 투자라든지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제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취업과 상당히 연계를 많이 가져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 졸업을 했지만 그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보고자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실무에서 사용되는 툴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무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수업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투입되고 그 장비를 만드는 것은 물론 기계공학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들으면서 점점 더 설계자로서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 양산 장비를 보고 배울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CAD나 크레오 같은 툴들을 이용해서 설계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론 교육 위주보다는 실습으로 위주로 굴러가기 때문에 확실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 그것도 반도체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 대부분 소자 기업을 희망하게 됩니다. 소자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목표로 두게 되고 그게 대기업인 이유가 가장 크긴 하겠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에 엄청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 LS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전력 반도체가 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계, 자동차 이런 쪽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제 두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부장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 부, 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제조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장비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소재는 대부분 수입했었습니다. 첨단으로 갈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 제조 산업의 기반 산업입니다. 이 기반 산업을 빨리 우리가 향상을 시켜서 이 작업화율을 높여야 되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첨단 장비 한 가지를 우리에게 팔지 않겠다고만 해도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첨단 기술의 필수인 재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첨단 장비 한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장비 회사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훌륭한 패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벌써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조를 하기에도 합당치 않은 나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소부장 관련된 바로 기반 기술이 되는 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은 마진을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번 돈을 다 소부장 기술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주고 기술력도 점점 떨어지고 제조력도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고 소부장 기술에 관련된 중소업체들을 개발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새로 커가는 기업들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장 곳곳에서 세계 반도체 기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많은 반도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나 나중에 나올 애기한테 당당히
핸드폰을 꺼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노트북을 꺼내서라든지 아빠가 만든 칩이나 남편이 만든 칩이 여기에 다 들어갔어 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아직 제 나이 때 제가 거창한 꿈을 꾸고 있진 않지만 지금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협업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제 뛰어난 엔지니어가 돼서 이 분야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게 맞았지 않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고 그 현명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반도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사람들. 처음부터 이 길을 확신한 사람들. 그리고 뒤늦게 뛰어들어 누구보다 열심히 꿈을 쫓는 사람들. 이 모든 분들이 바로 한국 경제의 중심 K반도체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저한테는 기회, 결국 나 자신이다. 나의 인생이었다. 성장, 굉장히 소중하고 또 계속 소중히 키워가야 될 존재. 제 인생이 저의 인생이라고. 그 인생이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춘이라고.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열정입니다. 종합예술이고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태양이다. 신산업의 꽃이다. 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반도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